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100일의 전산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4월 시험이었죠. 전산회계 1급 본회차 100일의 시험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100일의 시험은 2022년 4월 달, 그러니까 2022년 2회차로 보는 시험으로 개정세법이 반영되는 시험이죠. 참고로 이제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이제 출제 가능한데 개정된 내용으로요. 근데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본회차 특별에 마찬가지로 개정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개정 내용은 6월 이후로부터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구성은 우리 원래 구성대로 회계원리 8문제, 원가액의 4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는 4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는 11문제.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 볼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상중하로 본다면 상위 4문제, 중위 11문제, 하는 0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하는 것은 이건 손익계산서 구조를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 영업의 비용 이하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 구조를 우리가 다 그리긴 좀 그러니까요. 뭐 매출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 매출총이익, 판관비 차감하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후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볼까요? 다 그려볼까요? 예. 매출액 에서 이제 매출원가를 차감하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한 중간 합계를 매출총이익이라 그러고요.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제 차감이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까지 한번 손익계산서 그려봤고요. 영업이익 이하에는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8번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되잖아요. 9. 법인세 비용까지 차감하면은 10.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디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여기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여기 이하에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는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답이 그래서 4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겠죠.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손익계산서 구조를 물어본 문제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라 볼 수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좌예금, 타인 발행 수표, 보통 예금 모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고요. 답은 4번이겠죠.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얘는 굳이 말하면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죠.
자, 그렇다면 얘는 맞게 되려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취득 당시 만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 설명했으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다반 에듀윌의 서비스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부분 점수 Q&A.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다반을 제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릴 수가 없거든요. 가다반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분 점수 Q&A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분 점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요. 근데 저도 문제 확인이 그날 8시가 돼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려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와 이거를 틀렸는데 가다만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요게 부분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 아니면은 만약에 질문하고 싶으시면은 약간 이론 같은 경우는 몇 번 문제 왜 답이 2번이에요? 이런 질문 답변을 못 드려요. 그 순간은 8시 이후는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성원해 주셔갖고 제가 전산세무에게 시험이 있는 날은 웬만하면 일정을 좀 빼놓거든요. 그래도 빨리빨리 답변을 좀 달아드리려고. 왜냐하면 답변을 또 이렇게 질문을 올리신 그런 분이라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애가 타고 또 얼마나 궁금하면 그렇게 올리셨겠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웬만하면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큰일이 없는 한은 제가 일정을 비워둬요. 이번에도 일정을 비워둬서 답변을 이제 바로 실시간 달아드렸죠.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뭐 약간 딜레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뭐 10분, 20분 내에 안에는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을 달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질문이 한순간에 이렇게 좀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자, 다음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분개해라 이런 얘기죠. 업무용 수용차 2천만 원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냥 분개로 답을 가름해 보도록 할게요. 차변에는 하로 구분할 수도 있었어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증가하고요. 뭐 금액을 2천만 원이잖아요. 대변에는 계약금을 먼저 준 거는 선급금이 된 거죠. 선급금이 감소하겠죠. 과거에 먼저 준 돈이 있었다는 거고 걔가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하였다.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 자산을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지급어음이지만 그 외 자산의 경우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금 처리하죠. 그럼 여기는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되겠죠. 이게 핵심이네요. 답이 되는 거는 이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문제니까 쉬운 문제. (4번) 문제. 아래의 고정자산관리대장에 의하여 2022년 기말결산 시 감가상각비 제조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거 중으로 할까 상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상으로 한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감가상각비인데 제조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산이 지금 차량 운반구 고정자산 데이터 등록하는 거죠. 사실은. 차량이 두 개 있죠. BMW 520D 그 다음에 포토2 더블캡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BMW 520D는 영업부니까 얘는 제조원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지 말고 생산부에 있는 이 포토2 더블캡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출제자가 이분이 차를 좀 잘 아시는 분 같아. 아니면 뭐 실무에서 이런 회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BMW는 알아도 이게 모델명까지는 잘 모르거든 사실요. 근데 520D 그리고 또 포토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있었나?
포터2 정도 알지 모델명이 더블캐까지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차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취득가액을 보면은 이거 거의 현실적이야.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예. 잔존가도 좀 현실적이야. 그래서 차를 좀 잘 아시는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제한 세무사님이 자 그럼 우리는 누구만 하면 돼요? 더블캡만 하면 되겠죠? 정해법을 쓰니까 취득원가. 근데 계산기를 눌러 계산하는 거죠. 3천만 원에서 잔존가치 500만 원을 차감해요. 그리고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 5. 이게 2,500만 원 나오고 나누기 5가 되는 거니까 답은 5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500만 원이 감가상각비다. 2022년 감가상각비. 그리고 보시면 더블캡을 19년도 5월 2일 날 취득했어요. 그러면 19년도에 대해서는 즉 월할상각 8개월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언제야? 2022년이잖아요. 이때는 1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정해법 1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월할상각의 개념도 없다는 거. 그것도 조금 실수할 수도 있겠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답은 그래 1번이 되고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으로 물리적 형태는 없다.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거고 요게 영업상 목적이라는 게 사용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2번 식별 가능성은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형자산 요건 중에서는 식별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죠. 그 식별 가능한 게 뭔데? 다른 자산과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3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에 사용했다는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자, 이게 뭐냐면 무형자산 특징 중에는 식별 가능성 그리고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데 그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그럼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뭔데? 미래에 돈 될 만하다는 건데 그 돈 되는 게 이렇게 제품 매출, 그다음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 설명할 때도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게 돈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갈 돈이 줄어드는 것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의미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논외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라 그럴까요? 일반 뭐 에듀윌이라는 우리 뭐 서비스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할 때 에듀윌도 차량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차량 운반구. 자, 그러면 그 차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니까 자산으로 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매출을 증대하니?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거보다는 바로 여기 원가 절감 쪽에 가깝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차가 필요한데 없으면 렌트해야 되잖아. 그럼 렌트비를 줄여주니까 그런 것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이런 얘기고요. 3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자, 우리가 무형자산 취득원가 뭘로 했어요? 원가, 취득원가로 한다.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 혹은 원가로 한다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얘가 틀렸다. 답이 4번 된 거죠. 약간은 중상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6번 문제 이제 상으로 체크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 중상 정도인데 이 계정을 읽어내는 눈이에요. 아마 조금 약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상으로 체크했는데요. 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분석하여 9월 1일 단기 매매 증권 처분가액은 얼마일까요?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계정이니까 얘는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를 해요. 그렇다면은 여길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 8월 1일 날 증가하고 9월 1일 날 50만 원 감소해서 결론은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은 제로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수익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 요소니까 대변의 증가, 차변의 감소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1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9월 1일 데이터만 갖고 와서 처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와 얘. 9월 1일 처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계정 중에 하나가 지금 빠진 게 있는데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금액도 알 수 있고 얼마야? 50만 원. 그리고 10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지금 이렇게까지 분계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현금을 받았겠죠. 이게 얼마니? 60만 원. 6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이익이 10만 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60만 원을 유출을 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답이 그래서 60만 원. 3번이 답이 된다. 어, 7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죠. 계정을 통해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래의 분계를 각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네요. 예제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금이나 미지급금 두 개의 계정을 옮기면 되겠네요. 얘를 옮기는 거죠. 그러면 사실 다 옮겨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안 물어봤는데 급여 계정. 급여 예수금 밑으로 할까? 옆으로 할까? 미지급금 계정을 그려놓고요. 증가 감소를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급여는 비용이니까 차변 요소죠.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할 것이며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대변 요소, 대변 증가, 차변 감소. 예수금도 부채니까 대변 증가, 차변 감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고요. 옮겨보죠. 급여가 200만 원이야. 급여로 가서 차변에 있으니까 200만 원. 뭐 날짜는 또 안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표시되고 미지급금이 190만 원 대변이니까 여기 190만 원 이렇게 옮기면 되고 예수금이 5만 원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그렇다면 1번은 이 위치가 잘못됐죠. 예수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대변에 있어야 되니까 금액이 미지급금도 금액이 잘못됐고 아이고 쉽네. 답이 얘와 같은 4번이 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자, 8번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다음의 계정 과목 중 계정 체계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물어봤네요. 1번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2번 자산 수중이익, 3번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 셋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자본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는데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고요. 여러분들이 자본이라 생각하는 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이죠. 평가손익. 자, 반면에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얘는 뭐예요? 자본잉여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예. 자본잉여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다는 것은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그 답이 4번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회계 원리와 관련된 문제고요. 이제 원가액에 관련된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원재료 계정과 그리고 제공품 계정에 대한 얘기다. 원재료 계정과 제공품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라면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 기초제품이나 기말제품, 매출원가 같은 건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여기 답이 되는 건 매출원가인 4번이 답이 되겠죠. 반면에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이게 또 단기 총제조 원가이기도 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 모두 알 수 있는 계정이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자주 나오죠.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1번 다품종 주문 생산 이런 말 나오는 순간 개별원가죠. 다품종 주문 생산 적합한 방법은 개별원가 계산 맞고요. 2번 정유업, 재당업, 재분업 이런 건 대량 생산, 연속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니까 이런 업종은 종합원가 계산이 적용이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네. 3번 건설업 주문에 의해 자 이런 말 나오면은 개별원가 계산이죠. 옳은 말이네. 답이 4번인데 4번이 답이란 걸 찾는 거 어렵지 않네요. 1번, 2번, 3번이 아주 기본적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보세요.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그래서 이 정확하다, 정확성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개별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정확하면은 더 계산이 복잡해. 계산의 복잡성도 개별원가 계산이 더 복잡해요. 종합원가 계산이 계산이 간단하며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이유가 좀 있는데요.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니까 계산도 복잡하지만 다 원가를 추적해서 집계하고 뭐 추적 안 되는 거는 간접비라 그래서 배부하면 되니까 정확성이 높고 계산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종합원가 계산이 더 복잡하게 느낀 거는 개별원가 계산의 원가의 추적과 집계를 모두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이 가능한 방법은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라 개별원가 계산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1번은 이제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은 기본이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더군다나 평균법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네. 평균법에 대해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재료비는 구할 필요도 없네요. 재료비는 공정초,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자, 그러면 우리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완성과 기말로만 구분하면 되죠. 문제에서 완성 수량도 알려줬어요. 800개라고요. 800개는 다 완성한 거고 기말은 50개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발생하니까 완성도 40%를 곱해야 되겠죠. 20이 나오니까 계산하면 합계가 822 완성품 환산량.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해요. 중으로 체크됐지만 답이 3번 되는 거는 쉬운 문제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네요.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2번 문제 볼까요?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의 합계. 맞죠?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에 발생한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공장 기계에 투입된 원가를 의미하고요. 그를 다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의 발생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제공품 기초 기말이 없다. 단기총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같다. 자, 이건 제공품의 계정을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공품 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해요. 여기 기초고 기말이고 여기가 단기 총제조 원가잖아요.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으면 당연히 얘와 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얘기고 3번 매몰 원가에 대한 설명이네요. 매몰 원가, 썬큰 코스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의사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의 합계. 이 매몰 원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은 딱 핵심어 두 개라 그랬죠. 첫 번째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다. 두 번째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다. 그게 이 썬큰 코스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답이 4번인 거는 당연한 건데 한번 볼까요? 기의 원가는 여러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기대치의 합계. 아, 이게 틀린 말이에요. 좀 답이 되는 거 어려울 수 있는데 기회비용이 이건 아니야. 기회비용은 내가 포기한 대안 중에 가장 큰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차선의 값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론 강의할 때 약간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금은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옛날 저 때만 해도 좀 그러긴 했는데 뭐 남자가 뭐 이렇게 뭐 힘들어 뭐 집에 뭐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닌데 남자가 이제 성실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가 좋고 그래서 막 열심히 뭐 사시나 뭐 이런 고시 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뭐 여자도 착하고 뭐 이쁘고 한데 뭐 돈이 많은 건 아니고 그 남자 이제 뒤치다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여자가 아르바이트해서 뭐 용돈도 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계속 기다려주는 거죠. 어쨌든 결혼 정년기 그거를 이제 넘어가도록. 근데 이게 뭐 빨리 붙으 2년 뭐 이렇게 빨리 붙으면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뭐 7, 8년 공부하면 진짜 인생 어떻게 본다면 한 중요한 시기에 날아가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그걸 기다렸는데 뭐 남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또 합격하고 막 검사 같은 거 되고 하니까 뭐 좀 되는 것 같고 뭐 주변에서도 뭐 돈 많은 뭐 이렇게 여자 소개시켜주고 뭐 드라마 얘기예요. 지금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여자를 버리고 뭐 돈 많은 뭐 어떤 집안에 뭐 장가 갔다라고 할 때 뭐 하여튼 뭐 그에 유사한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너 보상을 해라. 내가 뭐 7년 기다렸으니까. 근데 뭐 A라는 남자도 있었고 B라는 남자도 있었고 C라는 남자도 있다. 얘네들이 다 나를 좋다고 했대. 나를 다 좋다고 한다. 얘네들이. 아까 그 사귈 때. 근데 내가 너 기다리고 의리로 너 사귀고 너 기다리니까 얘네들을 내가 다 포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 얘들 다 될 거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기회비용이란 건 A가 이 중에 제일 잘난 애라면 얘예요. 얘. 내가 포기한 대안 중에 가장 큰 거. 이거를 이렇게 말하죠. 선택하지 않은 대안 중 차선. 차선 두 번째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내가 포기한 대안 중에 가장 큰 거 혹은 차선의 대안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한 건 뭐냐.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기대의 합계는 이렇게 말한 거야. 이해되시죠? 예. 이건 아니더라. 예. 옛날엔 그런 드라마 유치하긴 한데 그런 약간 시나리오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그런 시나리오다가 벌써 안 봐. 그러면 보고 싶지 않아. 너무 상투적이야. 참신하지 않아. 그럼. 자, 이제 13번 볼까요? 이제 여기 어디야? 부가가치세죠? 자, 뭐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거래 징수와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옳은 말이죠. 이게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받아와라 이 얘기죠. 예. 2번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옳은 말이죠. 원칙이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시기가 중요하다고. 3번 4번을 먼저 볼까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게 옳은 말이고요. 4번이 선 세금 계산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요. 선 세금 계산서 특례. 요 케이스죠. 공급 시기 전에 먼저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인정해주고 또 다음이 후 세금 계산서가 있죠. 후 세금 계산서는 이제 일, 역, 월을 합계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거래처별로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거죠. 3번이 답이라는 건데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는 누구한테? 공급받는 자, 재화 용역 공급받는 자한테 제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잘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래 얘가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겠지. 그리고 원래 대가를 얘가 주는 게 맞지. 얘가 이렇게 대가를 주는 게 맞지.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데 제3자 걔는 누구냐? 카드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재화 용역 공급받고 얘가 대가를 준다고. 나중에 얘는 얘한테 대가를 지급하겠지.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카드 서비스가 이렇잖아요. 내가 물건 긁으면 내가 음식점에서 뭐 카드 긁으면은 카드사가 내는 거지 내가 낸 건 아니잖아. 난 나중에 카드사한테 주잖아. 그 얘기잖아. 그럴 때 누구한테? 당연히 공급받는 자한테 줘야지. 얘한테 왜 줘? 그러기 때 답이 3번.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예. 자, 14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쉬운 게 되는 거네요. 면세 찾기. 전세버스는 과세죠. 그다음에 골통품도 과세. 그다음에 도서가 면세죠. 답이 3번이고요. 자동차 운전 면허학원은 과세잖아요. 조금 더 본다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여기는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예요. 그러니까 일반 버스는 면세가 되겠죠. 그리고 관광버스, 고속버스 말한 거죠. 고속버스는 두 개죠. 일반 고속은 면세, 우등 고속은 과세. 근데 전세버스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회사가 그냥 빌려 탄 거잖아. 버스 대절해서. 그거는 과세다. 예술창작품 2번은 예술창작품 면세인데 골통품은 과세죠. 도서 대여 얘는 면세. 도서 구입이나 도서 대여는 면세죠.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옛날에 뭐 만화책 같은 거 그리고 DVD 대여하는 그런 업종이 좀 있더라. 지금은 없지만. 자, 그랬을 때 그 얘네가 겸용사업자였다. 책 빌려주는 거는 면세, DVD는 과세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학원이 원래 인허가 받은 학원을 의미하겠지만 학원은 면세더라. 근데 학원 중에는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15번은 좀 계산하니까 어렵게 볼 수도 있는데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는 우리가 차감할 항목이죠. 얘는 차감해야 돼. 판매 장려금, 금전 지급. 이게
대장금이라고 표현해서 대송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공제하지 않는 항목, 그러니까 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자, 우리가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는 연체이자는 과표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니죠. 매출 할인도 차감. 여기 대송금도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100만 원에서 16,000원과 3만 원을 차감해서 95만 6천 원이 된다. 95만 4천 원 된다. 자,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학생들이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상으로 좀 체크가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100일의 전산회계 1급 이론 관련된 얘기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론에서 최소 12개 이상 득점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고 요 정도 난이도면 최소 여러분들 12개 이상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되며 충분히 이렇게 풀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 100일의 전산회계 1급 본회차 해설 강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